한 달 관리비 685만 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그 집이 지금은 공짜로 줘도 안 들어간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370억에 팔리던 펜트하우스, 1년째 불 꺼진 빈집, 20억이 순식간에 증발한 거래, 그리고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 사기 사건까지. 도대체 대한민국 1등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저 윗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명세서 한 장이 어떻게 100억짜리 환상을 무너뜨렸는지 그 진짜 이유를 끝까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집이 얼마나 배단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그니엘은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롯데월드타워, 그 555m짜리 건물의 42층부터 71층까지를 통째로 차지하고 있는 주거 공간입니다. 거주하는 층의 높이만 따져도 약 500m. 우리가 평소에 올려다보던 그 어떤 건물보다도 높은 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셈입니다. 발 아래로 서울 전체가 펼쳐지고 한강과 도심의 야경이 거실 창문 안으로 통째로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대한민국 1등 주소 그 자체였습니다. 규모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전체 세대수가 223세대뿐입니다. 2017년에 건물이 다 지어졌는데 이 223세대가 전부 주인을 찾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2022년 4월에야 비로소 완판됐죠. 보통 인기 있는 아파트는 며칠 만에 다 팔리는데 이 집은 그만큼 아무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가장 저렴한 세대가 분양가 4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는 무려 370억 원이었죠. 이 370억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비싼 정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사는 집에 매겨진 분양가 중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어떤 한 세대는 334억 원에 분양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6,700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한 평이라고 하면 성인 2명이 누우면 꽉 차는 정도의 넓이입니다. 딱 그만큼의 바닥, 그 한 칸이 1억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웬만한 직장인이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만질 수 있는 돈이 발 디딜 한 평짜리 바닥값과 맞먹는 겁니다. 거실에 서서 2걸음만 걸어도 수억 원어치를 밟고 지나가는 집, 그게 바로 시그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집에 누가 살았는지도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실제로 입주자 명단에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수 김준수, 배우 조인성, 방송인 클라라처럼 누구나 아는 pop스타들, 그리고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재벌가 사람들까지 텔레비전 속에서나 보던 사람들이 한 건물에 모여 사는 곳, 그곳에 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떤 사람인지가 증명되는 곳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곳은 부와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시그니엘이라는 이름 4글자는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였고 명함이었고 신분이었습니다. 저 높은 곳, 구름과 같은 눈높이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사는 삶,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동경했고 언젠가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는 게 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 가격이면 분명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집일 거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집에 입주한 사람들에게 매달 날아오는 종이 한 장이 첫 번째 균열의 신호였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의 정체는 다름 아닌 관리비 고지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찍힌 금액은 한 달에 685만 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685만 2,980원, 어떤 세대는 671만 원대가 찍히기도 했습니다. 전기세도 가스비도 아니고 그냥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우리 일상으로 한번 끌어내려 보겠습니다. 첫째, 이건 연봉 1억 받는 직장인의 한 달 월급을 통째로 삼키는 금액입니다. 연봉 1억이라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죠? 그런데 세금 다 떼고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매달 6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달을 꼬박 일해서 받은 월급 전부를 관리비 한 장에 그대로 갖다 바쳐도 25만 원이 모자랍니다. 일을 해서 번 돈이 집에 사는 비용도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정작 본인은 뭘 먹고 뭘 입고 삽니까? 둘째, 이건 매달 중형차 한 대 값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차 한 대를 사면 몇 년을 타고 다니죠? 큰맘 먹고 한 번 지르는 게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그 차 한 대 값을 한 달에 한 번씩 12달 내내 그냥 공중에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차고에 새 차가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차 한 대가 증발하는 거죠. 1년이면 차고 가득 새 차를 채우고도 남을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영세서를 뜯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가장 큰 항목인 일반 관리비가 112만 원, 여기에 함께 쓰는 공간의 전기료가 41만 원, 난방비가 33만 원씩으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6성급 호텔처럼 짐을 받아주고 세탁과 조식까지 챙겨주는 사람들, 건물 안에 자체 소방대, 24시간 돌아가는 안전요원만 37명, 이 모든 사람과 시스템을 굴리는 비용이 고스란히 그 한 장에 담기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압권은 따로 있습니다. 셋째 환산이 바로 이겁니다. 이 건물의 초고속 엘리베이터, 그 줄 하나를 교체하는 공사가 한 번에 9억 원이 듭니다. 엘리베이터 통째가 아니라 줄 하나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평생 모아도 못 사는 집 한 채 값이 줄 하나 바꾸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큰 수리비는 갑자기 청구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매달 조금씩 미리 걷어둡니다. 그 적립금까지 관리비에 얹히니 고지서 숫자가 안 무거울 수가 없는 거죠. 더 황당한 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조차 이 돈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안 들어와 불이 꺼져 있어도 기본 관리비로 매달 320만 원에서 330만 원이 꼬박꼬박 청구됩니다. 환기 시스템은 빈집에서도 24시간 돌아가야 하니까요. 1년이면 가만히 앉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사는 사람은 사는 사람대로 월급을 다 털리고 비워둔 사람은 비워둔 사람대로 돈이 줄줄 새는 구조인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자신을 비춰봅시다. 누군가는 한 달 35만 원짜리 월세방에 누워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월세 내는 것도 매달 빠듯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1년치 월세를 다 합쳐도 이 집에서는 한 달 관리비조차 안 듭니다. 내가 1년을 꼬박 부어야 할 돈이 저쪽에서는 고작 한 달 고지서 한 장인 겁니다. 이쯤 되면 박탈감을 넘어 묘하게 통쾌해지기까지 하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그 집 사람들이 번 돈을 전구 관리비로 갖다 바치고도 쩔쩔매고 있으니까요. 비싼 집에 산다는 게 마냥 부러워할 일만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월급을 통째로 갖다 바치고 중형차 값을 매달 날리고도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100억짜리 집에 살면서도 끝내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것, 바로 깨끗한 공기였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 집은 창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수십억짜리 집인데 창문 하나 마음대로 못 연다니요. 그런데 여기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시그니엘의 거주층은 지상에서 약 500m 높이에 있습니다. 이 정도 높이에서는 바람의 세기가 우리가 땅에서 느끼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강풍이 불면 시속 100km를 넘기기도 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창문을 활짝 열고 달리는 셈인데 만약 이 높이에서 창문을 열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 자체가 거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은 안전을 위해 창문을 아예 고정식으로 짓습니다. 시그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통유리 너머로 서울이 한눈에 펼쳐지지만 그 유리창은 단 한 뼘도 바깥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숨은 어떻게 쉴까요? 답은 기계입니다. 창문을 못 여니 바깥 공기를 사람이 직접 들이지 못합니다. 대신 건물 전체에 깔려린 환기장치가 공기를 끌어들이고 내보내는 일을 대신합니다. 전열교환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이 숨을 못 쉬니 집에 인공호흡기를 달아놓은 셈입니다. 평소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기계가 사람의 폐를 완벽하게 대신하긴 어렵습니다. 문제가 가장 도드라지는 건 습기입니다. 집안 공기가 바깥과 자유롭게 섞이지 못하니 안에서 생긴 습기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입니다. 요리를 한 번 하면 그 냄새와 수증기가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한 채 오래 머뭅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한 번에 환기시키는 그 간단한 일이 여기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갇힌 습기는 결국 벽과 천장에 물방울로 맺힙니다. 결로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축축한 자리에 곰팡이가 핍니다. 수십억을 주고 들어온 집,
그 벽 한 구석에 곰팡이가 핀다는 겁니다. 곰팡이가 무서운 건 보기 흉해서만이 아닙니다. 그 포자는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 속으로 퍼집니다. 하루 이틀이면 모를까 그런 공기를 몇 년씩 마시며 살아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결국 이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는 사람의 건강이 걸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은 저마다 공기청정기를 돌리고 제습기를 켭니다. 가장 비싸다는 집에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쾌적함을 기계 여러 대에 의존해 겨우 맞춰가는 통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누가 법을 어겨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시그니엘의 환기 설계는 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집단 소송 이야기까지 오갔지만 설계가 법적 기준 안에 있다 보니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 쉽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문제의 뿌리는 불법이 아니라 하늘 위에 집을 짓는다는 발상 그 자체에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높이를 고른 게 아니라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은 설계 철학. 그 안에서 깨끗한 공기와 창문을 여는 자유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겁니다. 불편은 숨 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그니엘은 주거 공간만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쇼핑몰과 사무실, 호텔이 한 건물에 뒤섞인 복합 건물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와 땅을 밟기까지 엘리베이터를 한 번에 타고 내려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갈아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잠깐 편의점에 다녀오는 일조차 환승이 필요한 셈입니다. 결국 이 집을 산 사람들이 손에 쥔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서울 전체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 속의 맑은 공기는 수십억짜리 계약서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창문 하나 못 여는 공간에 갇혀버린 역설. 가장 높은 곳에 지어올린 현대판 바벨탑이 정작 그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답답한 유리상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불편을 한순간에 덮어버린 시그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장 더럽힌 사건이 터집니다. 2023년 한 청년이 시그니엘에 들어옵니다. 이름은 전청조. 이 사람은 월세 3,500만 원을 내고 시그니엘 한 세대를 딱 석 달만 빌립니다. 석 달 임차료를 다 합치면 1억 원이 넘었죠. 보통 사람 기준으로는 상상도 안 되는 돈이지만 전청조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싼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산 건 집이 아니라 시그니엘이라는 이름 세 글자였거든요. 전청조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내 집이에요. 시그니엘이에요. 이 한마디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집에 사는 사람. 그것만으로 상대는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기에 더해 파라다이스 그룹 후계자 행세를 하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의 대주주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럴듯한 공문서와 사문서까지 위조해서 들이밀었죠. 하지만 그 모든 거짓말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 진짜 무대장치는 결국 시그니엘이라는 주소 한 줄이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 전청조는 모두 27명에게 약 30억 7,8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더 마음 아픈 건 피해자의 면면입니다. 피해자의 열의 9이 20대에서 30대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와서 한 푼 두 푼 모으던 사람들이 시그니엘이라는 이름 앞에서 평생 모은 돈을 건넸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전청조라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그 구조입니다. 보통 아파트는 세입자가 들어올 때 신원 확인도 까다롭고 단기로 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그니엘은 겉모습은 초호화 레지던스지만 서류상 분류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명품인데 신분증은 다른 셈이죠. 오피스텔이라는 법적 옷을 입고 있다 보니 단기 임대가 자유롭고 들어오는 사람의 신원을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도 상대적으로 느슨했습니다. 바로 이 틈이 전청조에게는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몇 달치 월세만 내면 누구든 대한민국 1등 주소를 살 수 있었고 그 주소가 사람의 신용을 대신 증명해 줬으니까요. 사기를 치기에 이보다 좋은 조건이 없었던 겁니다. 한 청년의 거짓말이 통했던 게 아니라 거짓말이 통하도록 설계된 구조가 있었던 거죠.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시그니엘 측도 움직였습니다. 입주하려는 사람의 재산과 신용을 증명하라며 심사를 한층 깐깐하게 바꿨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한번 더럽혀진 이름은 쉽게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시그니엘이라는 단어는 동경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그 사기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언론이 이 사건을 시그니엘 집값이 흔들리기 시작한 결정적 분기점으로 꼽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비싼 관리비도 곰팡이 핀 공기도 견딜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정작 이름값이 무너지는 건 견디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름값이 무너지자 시장은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답을 내놨습니다.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80억이었습니다. 전용 190제곱미터, 그러니까 50평이 조금 넘는 한 세대가 2022년 11월에는 80억 원짜리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같은 집이 60억 5천만 원에 팔립니다. 그 사이 20억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누가 빼간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시장이 이 집의 값을 다시 매겼더니 20억이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거죠. 이게 한 세대만의 우연일까요? 다른 집을 봐도 그림은 똑같습니다. 전용 204제곱미터쯤 되는 세대는 2022년 5월에 78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에는 같은 평형이 69억 8천만 원대로 내려옵니다. 여기서도 약 10억이 조용히 빠져나간 겁니다. 한 채만 그런 게 아니라 평형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더 큰 평형으로 가면 숫자는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시그니엘에서 가장 큰 축에 드는 전용 490제곱미터 세대는 2021년에 24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평형이 210억 원에 손바뀜됩니다. 한 채에서 35억이 사라진 거죠. 웬만한 사람이 평생을 벌어도 만지기 어려운 돈이 집값 표 한 줄이 바뀌는 사이에 그냥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최근 3년 동안 시그니엘의 매매가는 전반적으로 약 20%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가격 자체가 아니라 거래가 멈춰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그니엘 전체 223세대 중에서 한 해 동안 실제로 사고 팔린 집이 몇 채나 될까요? 2022년에는 13건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11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단 4건이었습니다. 1년 내내 223채가 있는 그 건물에서 새 주인을 찾은 집이 4채뿐이었다는 뜻입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사라지면 가격은 명목상 숫자일 뿐 실제로는 팔리지도 않는 종이 위의 값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같은 기간 한남동이나 청담동의 다른 초고가 주택들은 값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올랐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가 무너져서 시그니엘이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동네 비싼 집들은 멀쩡한데 유독 시그니엘만 거꾸로 미끄러진 겁니다. 이쯤 되면 이건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집 자체에 대한 시장의 판정에 가깝습니다. 이번엔 사는 게 아니라 빌리는 쪽, 월세 시장을 보겠습니다. 전용 181제곱미터 한 세대는 1년째 비어 있습니다. 한 달 월세를 1,700만 원으로 내걸었는데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비워두는 그 1년 동안 못 받은 임대 수익이 2억에서 3억에 달합니다. 멀쩡한 집을 그냥 비워두면서 매년 수억을 포기하고 있는 셈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1,700만 원이 비싸서 안 나가는 거라면 값을 좀 낮추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집주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기에 이 영상의 핵심, 이른바 공실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월세를 1,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춰서 세를 놓으면 그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공식 거래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이 집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낮아진 임대료가 근거가 돼서 자산 가치도 깎이고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담보 한도도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한 번 싸게 내놓으면 그 흔적이 영원히 따라다니면서 집 전체의 몸값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차라리 비워둡니다. 1년에 수억을 손해보더라도 자산 가치라는 더 큰 숫자를 지키는 쪽을 택하는 거죠. 이건 어찌 보면 텅 빈 채로 몇 년씩 임대 팻말만 걸려있는 성수동이나 신촌의 비싼 상가와 같은 논리입니다. 세를 싸게 놓는 순간 건물 전체의 평가가 깎이니까 주인은 손님을 받기보다 빈자리를 견디는 쪽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썸네일에 적힌 그 말, 공짜로 줘도 안 들어간다는 말의 진짜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들어올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싸게 내주는 순간 더 큰 걸 잃기 때문에 차라리 비워두는 게 이득이라는
차가운 계산이 그 빈집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불 꺼진 빈집으로 보이지만 그 어둠 속에는 자산 가치를 지키려는 아주 정교한 셈법이 숨어 있는 셈이죠. 물론 이 모든 숫자만 보고 시그니엘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는 건 성급합니다. 하락의 한가운데서도 2025년 11월에는 100평형 한 세대가 약 11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2026년 1월에도 한 세대가 101억 원에 손바뀜됐고요.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처럼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브랜드의 완전한 붕괴라기보다는 거품이 빠지면서 진짜 값을 찾아가는 과정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게 서울 한복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다 건너 뉴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는 432 파크 애비뉴라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높이가 무려 425m, 2015년에 완공됐을 때는 서반구에서 가장 높은 주거용 건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뉴욕판 시그니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한 부자들의 성지였던 곳입니다. 이 건물 꼭대기 펜트하우스는 8,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에 팔렸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들이 줄을 서서 들어간 그런 집이었죠. 그런데 이 꿈의 마천루에서 우리가 방금까지 봤던 시그니엘의 이야기와 소름 끼치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입주민들이 직접 정리한 건물 결함이 무려 1,500건에 달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 건물이 눈에 띄게 흔들리고 그때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음이 났습니다. 너무 높이 올라간 탓에 그 높이가 오히려 거주의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입주민들은 건설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2021년 1차 소송에서 요구한 배상액이 약 1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00억 원이 넘었고 2025년 4월에 제기된 2차 소송에서는 1억 6,500만 달러, 약 2,300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그것도 단순 하자가 아니라 결함을 알고도 숨겼다는 사기 혐의까지 붙은 소송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의미심장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토마스 피터피라는 사람이 이 건물 84층을 2016년에 약 2,1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80억 원 정도에 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2024년에 얼마에 팔았을까요? 1,350만 달러, 약 180억 원이었습니다. 8년을 가지고 있다가 약 37%를 손해보고 떠난 겁니다. 100억 원 단위의 돈이 그냥 증발한 거죠. 자, 이쯤 되면 분명해집니다. 시그니엘이 유독 운이 나빴던 게 아닙니다. 서울이든 뉴욕이든 하늘 끝까지 솟은 그 비싼 집들이 똑같이 흔들리고 똑같이 곰팡이가 슬고 똑같이 소송당하고 똑같이 가격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그니엘이라는 특정 건물이 아니라 하늘 위에 집을 짓겠다는 발상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자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흥미로운 건 부의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높은 곳에서 얼마나 멋진 뷰를 가졌느냐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창문을 마음대로 열 수 있는지, 테라스에서 바람을 쐴 수 있는지, 그리고 남의 시선 없이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그러니까 화려함이 아니라 쾌적함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청담동의 에테르노라는 곳입니다. 이곳의 한 세대는 공시가격만 325억 원으로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기록됐습니다. 2026년 5월에 있었던 첫 거래에서는 한 세대가 218억 원에 팔렸습니다. 한남동의 나인원 역시 250억 원대 거래가 나오면서 초고가 거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 이른바 오래된 부자들은 아예 아파트나 고층 레지던스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이태원이나 성북동 같은 곳의 단독주택입니다. 위아래로 이웃과 부대끼리도 없고 마당이 있어 흙을 밟을 수 있고 창문을 열면 진짜 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집 말입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다 다른 결론이 가장 높고 가장 화려한 집이 아니라 가장 편안하고 가장 사람 사는 것 같은 집이었다는 거죠. 높이로 부를 증명하던 시대가 조용히 저물고 있는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1,300억짜리 펜트하우스,
218억짜리 집. 이게 다 나랑은 상관없는 저 멀리 구름이 사람들 이야기 아니냐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럼 이건 정말 저 위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니라고 보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그니엘이 흔들린 진짜 약점은 사실 685만 원짜리 관리비도 곰팡이도 전청조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의 밑바닥에는 한 가지 구조가 깔려 있습니다. 시그니엘은 겉으로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최고급 레지던스지만 서류상 분류는 오피스텔이라는 점입니다. 화장은 명품인데 신분증은 다른 셈이죠. 그리고 이 신분증 한 줄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다릅니다. 우선 은행이 담보로 잡아줄 때 평가가 박합니다. 그러니 사려는 사람도 대출을 충분히 못 받아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드니 거래가 막히고 거래가 막히니 가격이 받쳐주지 못합니다. 게다가 아파트 단지처럼 수백, 수천 세대가 모여 만드는 커뮤니티의 힘도 먼 훗날 재건축으로 새 가치를 얻을 기대도 오피스텔에는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산으로서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이 처음부터 한 칸 모자란 구조였던 겁니다. 여기에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까지 겹칩니다. 시그니엘은 통유리로 벽을 두르고 천장에서 공기를 돌리는 서양식 건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닥이 따뜻한 온돌에서 자고 답답하면 창문을 활짝 여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죠. 아무리 비싸고 화려해도 내가 평생 살던 방식과 맞지 않으면 결국 불편한 집입니다. 가장 비싼 집이 가장 살기 좋은 집은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685만 원짜리 관리비도 245억짜리 펜트하우스도 우리 대부분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시그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그 어마어마한 숫자 안에 있지 않습니다. 교훈은 딱 한 문장으로 줄어듭니다. 가격표가 아니라 그 가격의 근거를 보라는 겁니다. 비싸다는 것과 좋다는 것과 안전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거죠. 시그니엘에 살던 분들도 처음엔 가격표만 봤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집, 제일 높은 집, 제일 유명한 주소, 그 가격표가 곧 안전함의 보증이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그 가격 안에는 깨끗한 공기도, 마음 편히 열 수 있는 창문도, 나중에 제값받고 팔 수 있다는 보장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가격표는 컸지만 그 가격을 떠받치는 근거는 생각보다 허술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원리가 30억짜리 집이든 3억짜리 전세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집을 볼 때 점검해야 할 항목은 부자나 우리나 사실 거의 같습니다. 매달 나가는 관리비는 내 수입에 비해 감당할 수준인지, 환기는 잘 되는지, 이 집이 법적으로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나가고 싶을 때 제때 제값에 빠져나올 수 있는 집인지. 시그니엘이 비싼 돈을 치르고 우리 대신 증명해준 체크리스트가 바로 이겁니다. 액수에 동그라미 몇 개가 더 붙느냐만 다를 뿐 봐야 할 칸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시그니엘 이야기는 저 윗사람들 흉보고 끝내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공짜로 받은 비싼 수업에 가깝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전세든 월세든 집을 보러 갈 때 중개인이 내미는 가격표 앞에서 한 번만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격에는 어떤 근거가 들어있고 어떤 게 빠져 있는지를요. 그 질문 하나가 비싼 집과 좋은 집을 구별하는 눈을 만들어줍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집의 몰락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두 가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이라면 한 달에 685만 원을 내고 이 집에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내고 있는 월세는 얼마인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 이야기와 나란히 놓고 보는 것만으로도 꽤 재미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곁에 돈 이야기를 계속 파헤쳐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세탁기나 만들던 회사, 우리가 LG를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탁기 회사 앞에 지금 미국의 AI 거인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수백조 원을 쏟아부은 미국은 이미 천재적인 두뇌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두뇌가 움직일 몸이었죠. 그리고 그 몸에 관절과 근육을 진 회사가 스마트폰을 접고 조롱받던 한국의 LG였습니다.
도대체 LG는 세탁기로 무엇을 만들었길래 젠슨황까지 직접 손을 내민 걸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왜 결국 여러분의 일자리, 그리고 통장과 연결될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AI는 이미 다 됐다고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사람처럼 대화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똑똑한 AI가 아직 우리 집 설거지 하나를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빨래를 개주지도 못하죠? 사람이라면 5살 아이도 하는 일을 그 대단한 AI는 왜 아직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막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아직 AI가 덜 똑똑해서 그렇다고 짐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벽은 두뇌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AI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생각하는 두뇌입니다. 칩과 모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죠. 다른 하나는 그 생각대로 현실의 물건을 직접 짚고 움직이는 몸입니다. 우리 몸으로 치면 관절과 근육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수백조 원이 쏟아진 곳은 거의 다 두뇌 쪽이었습니다. 더 똑똑한 칩, 더 영리한 모델을 만드는 경쟁이었죠. 그 두뇌 경쟁의 왕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로봇을 위한 두뇌를 사실상 다 갖춰놨습니다. 로봇이 가상세계에서 수만 번 미리 연습하게 해주는 시스템도 있고, 로봇이 갖춰야 할 기본기를 통째로 담은 AI 모델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스모스라는 게 핵심인데요. 로봇이 물건을 집을 때 그 무게가 얼마인지, 표면이 미끄러운지, 중력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가상에서 수백만 번 미리 계산하게 해주는 시뮬레이터입니다. 한마디로 엔비디아는 로봇에게 필요한 생각하는 법을 거의 완성해 놓은 셈입니다. 자, 그럼 두뇌가 이렇게 똑똑해졌으니 로봇이 척척 움직여야 할 텐데요. 여기서 지금 손에 든 컵 하나를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컵을 들 때 무게를 먼저 계산하지 않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미끄러움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힘을 조절하죠. 너무 약하면 떨어뜨리고 너무 세게 주면 깨트립니다. 이번엔 로봇팔이 계란을 깨트리지 않고 집어야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미세한 힘 조절을 기계로 똑같이 해내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두뇌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명령을 현실에서 받아낼 몸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백조 원을 쏟아부은 미국조차, 그 엔비디아조차 이 몸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는 완성됐는데 정작 그 두뇌가 들어가 움직일 몸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좀 의외입니다. 우리는 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똑똑한 AI가 제일 어려운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막힌 건 정반대였습니다. 가상세계에서 수백만 번 연습을 시켜놔도 그 연습대로 현실에서 계란을 살짝 칠 관절이 없으면 모든 게 멈춰버립니다. 다시 말해 로봇 AI의 진짜 병목은 소프트웨어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에서 물건을 직접 다루는 하드웨어, 바로 몸이었던 거죠. 두뇌는 엔비디아가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몸은 대체 누가 쥐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몸에서도 가장 비싸고 가장 만들기 어려운 급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자, 그렇다면 이 몸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어려운 급소는 어디일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관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목 하나를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컵을 들거나 문고리를 돌릴 때 손목 안에서는 수십 개의 근육과 힘줄이 미세하게 힘을 나눠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의식조차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정밀한 힘 조절을 기계로 똑같이 만들어내는 일, 이게 바로 로봇이 막힌 진짜 벽이었습니다. 로봇에서 이 관절 역할을 하는 부품을 액추에이터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사실 별게 아닙니다. 모터와 감속기, 그리고 그걸 제어하는 드라이버를 하나로 합친 모듈입니다. 모터가 힘을 만들어내는 근육이라면 감속기는 그 빠른 회전을 힘센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변속기입니다. 드라이버는 그 힘을 얼마나 줄지 정하는 심경 같은 거고요. 이 셋이 한 몸이 되어 정교하게 맞물려야 비로소 로봇이 계란을 깨트리지 않고 집어 올릴 수 있습니다. 너무 세게 주면 깨지고 너무 약하게 주면 떨어뜨리는 그 미묘한 힘의 경계를 매 순간 맞춰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액추에이터는 그냥 부품 하나가 아닙니다. 로봇이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느냐,
아니면 뻣뻣한 깡통처럼 움직이느냐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손목 안의 근육과 힘줄을 그대로 기계로 옮겨놓은 셈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관절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 흉내를 내는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는 이 관절이 무려 50개 이상 들어갑니다. 손가락, 손목, 팔꿈치, 무릎까지 사람처럼 움직이려면 그만큼 많은 관절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로봇 한 대를 만드는 원가에서 이 액추에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에서 50%에 달합니다.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로봇이 그렇게 비싼 이유의 절반이 바로 이 관절값이라는 뜻입니다. 두뇌를 만드는 칩값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관절값이 로봇 가격의 절반을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가장 비싸고 어려운 급소를 LG가 악시움이라는 이름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영어로 악시움, 축을 뜻하는 엑시스에 최고와 프리미엄을 더한 이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터와 드라이버, 감속기를 따로 놓는 부품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한 일체형 관절 모듈이죠. LG는 올해 초 CES 2026에서 이 악시움과 함께 집안일을 돕는 가정용 홈로봇 클로이드를 나란히 공개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곳 없다는 사실입니다. 관절을 하나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과 이걸 흔들림 없는 품질로 대량으로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거든요. LG는 그 어렵다는 대량 양산 능력을 가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창원 공장 파일럿 라인에서 초도 물량 양산을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다른 로봇 회사들에 이 관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어렵다는 로봇의 급소를 하필이면 세탁기나 만든다고 조롱받던 회사가 쥐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LG였을까요? 그 답은 무려 6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LG였을까요? 가전회사가 어떻게 세계가 탐내는 로봇 관절을 쥐게 된 걸까요?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로봇 관절의 핵심은 결국 모터거든요. 빠르게 돌면서도 힘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모터, 이게 관절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이 모터를 직접 만들어 온 시간으로 따지면 LG는 따라올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LG가 모터를 처음 만든 게 1962년입니다. 올해로 64년째죠. 64년 동안 한 우물을 판 겁니다. 그 사이 기술은 계속 깊어졌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에 들어가는 AI DD 모터가 대표적이고 청소기에는 분당 15만 번을 도는 초고속 모터까지 넣었습니다. 분당 15만 번이면 1초에 2,500바퀴를 돈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터를 흔들림 없이 제어하는 기술, 이게 그냥 쌓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 세탁기는 빨래 무게를 스스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에 맞춰 드럼이 도는 속도와 힘을 미세하게 조절하죠. 무거우면 천천히 힘있게, 가벼우면 부드럽게. 이게 사실 로봇 관절이 하는 일과 같은 뿌리입니다. 닿는 물건에 맞춰 힘을 조절하는 것. 세탁기 드럼을 정밀하게 다루던 그 손끝 감각이 그대로 로봇 관절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LG는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습니다. 6년 연속 적자였고 쌓인 손실만 5조 원이었죠. 한때 화려했던 스마트폰 전쟁에서 가장 먼저 물러난 회사가 됐습니다. 주가는 오래 바닥을 기었고 사람들은 LG를 두고 세탁기나 만드는 회사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그 시절 LG를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화려한 스마트폰 전쟁을 포기했더니 오히려 미래에 급소를 주게 된 셈입니다. 세탁기나 만든다고 무시받던 그 회사가 알고 보니 64년 동안 로봇의 심장을 묵묵히 갈고 닦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때 말이죠. 스마트폰처럼 눈에 띄는 무대는 잃었지만 대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모터라는 기초 체력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LG는 지금 한 해에 고성능 모터를 4천만 개 넘게 만듭니다. 그 중심에 창원 공장이 있죠. 하루에 10만 개가 넘는 모터를 쉬지 않고 찍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규모로 그것도 정밀하게 모터를 만들 수 있는 회사 자체가 세계에 몇 없습니다. 기술의 깊이와 만드는 양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곳은 더더욱 드물죠. 여기에 2024년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로봇 회사 베어로보틱스 지분을 51%까지 확보하며 아예 자회사로 품었습니다.
모터를 만드는 손과 로봇을 굴려본 경험을 동시에 손에 준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뇌는 미국이 만들었지만 그 두뇌가 올라탈 몸의 관절은 64년 모터 내공을 가진 LG가 주고 있었습니다. 조롱은 사실 한 회사의 깊이를 보지 못한 데서 나온 거였죠.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젠슨 황이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심이 들 겁니다. 진짜로 세계가 LG를 인정한 걸까요? 혹시 우리끼리만 흥분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두뇌를 만든 사람 젠슨 황의 움직임입니다. 올해 열린 GTC 2026, 엔비디아의 가장 큰 무대였습니다. 젠슨 황은 이 자리에서 현실을 학습하는 AI 월드 모델 코스모스를 공개했습니다. 로봇이 물건을 집을 때 무게와 마찰을 가상에서 수백만 번 연습하는 바로 그 두뇌죠. 그런데 그가 이 두뇌의 공식 협력사로 한 회사를 직접 무대 위로 불러올렸습니다. 그게 LG전자였습니다. 심지어 기조연설을 마무리하는 영상에는 LG의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가 등장했습니다. 미국 빅테크의 가장 화려한 무대, 그 마지막 장면을 한국 가전회사의 로봇이 장식한 겁니다. 이게 한 번의 인사치레였다며 모릅니다. 그런데 발걸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젠슨 황의 장녀이자 엔비디아 로보틱스 디렉터인 매디슨 황이 직접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LG 트윈타워로 와서 류재철 CEO를 만났습니다. 두뇌와 몸을 어떻게 합칠지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미국 실리콘밸리의 AI 황제 가족이 한국 가전회사 본사 문을 직접 두드린 겁니다. 그 동맹은 곧 그룹 최고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올해 6월 젠슨 황이 한국에 왔을 때 구광모 회장과 만나 협력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그 물증이 클로이드 안에 들어 있습니다. LG가 만든 로봇의 몸 안에 엔비디아의 로봇 전용 칩, 제슨 토르가 두뇌로 박혀 있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두뇌는 미국, 몸은 한국이라는 그림이 칩 하나로 실제 제품 안에서 맞물린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솔직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자칫 LG가 이 관절을 혼자서 다 만든다고 들렸다면 그건 사실 과장입니다. LG는 액추에이터 회사 로보티즈의 지분 약 7%를 가지고 있고 작년에는 이 회사에서 약 2,400억 원어치 관절 부품을 사왔습니다. 또 SPG라는 회사와는 부품을 함께 개발하고 있죠. 즉 LG의 진짜 모습은 자체 개발과 외부 협력을 섞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젠슨 황이 이번에 한국에서 손을 잡은 곳이 LG 하나만도 아니었습니다. 4대 그룹과 차례로 만났죠. 그런데 저는 이 솔직한 진실이 오히려 더 든든하다고 봅니다. 혼자 다 만든다는 말보다 그룹 안에서 핵심을 직접 쥐고 모자란 건 협력으로 채우는 구조가 훨씬 현실적이거든요. LG전자가 관절을 만들면 이노텍이 눈을 달고 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를 넣고 AI 연구원이 머리를 보탭니다. 부품 상당수를 그룹 안에서 조달하니 결국 원가가 낮아지죠. 화려한 두오가 아니라 이렇게 촘촘하게 엮인 공급망이 세계가 LG를 찾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LG는 정말 로봇 시대의 TSMC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LG는 정말 로봇 시대의 TSMC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커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한 시장조사기관은 2026년을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원년으로 봅니다. 전 세계 출하량이 5만 대를 넘어서고 1년 만에 약 700%나 늘어난다는 전망이죠. 700%가 잘 와닿지 않으면 100대가 800대로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로봇이 연구실을 나와 공장과 집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두뇌, 그러니까 AI 전쟁에서 누가 이기든 로봇의 관절은 누군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죠. 칩을 직접 안 만드는 회사도 TSMC에 가서 칩을 받아오듯 로봇을 만드는 누구든 결국 관절을 어딘가에서 받아와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 로봇 시대의 TSMC 자리를 LG가 노리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를 노리는 게 LG만은 아닙니다. 위협은 분명하죠. 먼저 중국입니다. 유니트리와 에지봇 같은 회사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데 둘이서 전 세계 출하량의 약 80%를 차지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국가 보조금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등에 업고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다른 한쪽엔 일본이 있습니다. 정밀 감속기 분야의 오랜 강자 하모닉 드라이브가 버티고 있습니다. 빠른 모터 회전을 힘센 관절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그 부품에서 일본은 수십 년 쌓은 안정성을 자랑하죠.
중국의 물량과 일본의 정밀, 양쪽에서 협공을 받는 셈입니다. 그럼 LG의 방어선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본 64년 모터 내공이고 다른 하나는 그룹 전체의 수직 계열화입니다. 부품 상당수를 LG전자, 이노텍, 에너지솔루션처럼 그룹 안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다는 건 곧 원가를 낮출 힘이 있다는 뜻이죠. 물량으로 미는 중국, 정밀로 막는 일본 사이에서 LG가 비빌 언덕이 바로 이 원가 경쟁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LG전자 주가는 연초 대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시점에 따라 2배가 훌쩍 넘는 상승이죠. 하지만 양산을 선언했다는 게 곧 완료를 뜻하진 않습니다. 초도 물량을 만드는 것과 세계 로봇 회사들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지금 주가의 들뜨기보다 차분히 봐야 할 게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입니다. 로봇 부품 공급망이 누구 것으로 굳어질지 앞으로 3년에서 5년이 그 골든타임이죠.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 단기 주가의 출렁임이 아닙니다. LG가 외부에서 받아오는 협력을 얼마나 빠르게 자기 기술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느냐, 그 속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탁기나 만든다고 조롱받던 LG가 64년 모터 내공으로 로봇의 몸이라는 급소를 지었고 엔비디아조차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만 혼자 다 만드는 건 아니고 외부 협력을 함께 끌어안는 구조 위에 서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3년에서 5년이 진짜 승부입니다. 두뇌가 아니라 몸을 쥔 자가 로봇 시대의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산업 반전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